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PSI 어비뇨기과 의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비뇨기학과 전문의 장은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뇨기학과 외래에서 정말 가장 흔하게 보는 증상이죠.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하면 우리가 대개는 방광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가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방광과 뇌가 계속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고 이 과정이 예민해지거나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빈뇨나 절박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변이 왜 자주 마려워지는지에 대해서 뇌방광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소변이 계속 마려운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너무 급해져요. 급하다가 못 참고 가끔은 새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이런 증상들을 의학적으로는 방광의 저장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고 참아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방광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방광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 기능인데요. 방광이 차는 동안에 소변이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소변이 마려워도 새지 않도록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고 참아내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소변이 마려워도 소변이 새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저장 기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배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방광이 충만되게 되면은 요도가 열리고 방광이 수축을 하면서 우리가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변은 신장에서 생성된 뒤에 요관을 따라 방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광에 한꺼번에 이제 소변이 차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주 천천히 방광이 소변으로 조금씩 차게 되고 그 속도가 이제 몸무게 1kg당 1분에 1, 2mm 정도니까 몸무게가 한 60kg라면 1시간에 한 60cc 정도, 60에서 한 100cc 정도 이제 소변이 차게 되겠죠. 그럼 방광도 그 속도에 맞춰서 서서히 늘어나면서 저장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차는 동안에 방광이 낮은 압력을 유지하면서 방광이 저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어나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광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서 소변을 저장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성된 소변을 적정 양까지 저장하는 장기가 방광인데요. 방광은 고무 풍선처럼 속이 비어있는 근육 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도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600cc 정도를 맥시멈이라고 보고요. 방광에 소변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변이 조금씩 차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그 양이 보통 한 150에서 250 정도가 되면 처음 소변이 마려운 그런 첫 요일을 느끼게 되고 한 250에서 400cc 정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하고 하는 정상적인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0에서 600 정도, 5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소변이 참기 좀 어렵고 방광에 좀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요. 소변이 이제 많이 마렵겠죠, 이 정도가 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양의 소변이 차 있어도 그 상황이나 감정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요의의 강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방광의 저장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방광이 어떻게 해서 소변을 저장하고 그 감각을 머리로 전달하는지 그 과정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광이 이제 소변을 저장하고 감지를 하고 그 정보를 뇌에 전달해서 소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학적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 핵심은 간단하거든요. 저장기 동안에는 방광은 소변을 낮은 압력으로 충분히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방광을 이완시키면서 요도를 조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몸이 기본적으로 소변이 새지 않게 잘 저장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방광하고 뇌가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약간 이제 주머니처럼 그냥 가득 차면 소변이 나오는 그런 단순한 기관이 아니고 방광에 소변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면 방광벽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겠죠. 이때 방광벽 안에 있는 신장, 늘어남을 감지하는 신장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소변이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감각 신호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신호가 골반 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되고 다시 우리 머리까지 뇌관과 대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방광은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는 이런 약한 신호를 우리가 거의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소변이 많지 않을 때 방광이 보내는 신호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약한 신호들을 방광이 이제 머리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 신호를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지는 않고 약간 일종의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그냥 즉 배경 정보처럼 처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리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지만 하고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방광이 신호를 계속 보내도 우리 머리가 그거를 막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방광이 조금 찼을 때는 이 약한 감각 신호가 오히려 방광을 더 안정적으로 이완시키고 요도를 수축시켜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작동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장 반사라고 하는데요. 방광이 차기 시작하면 뇌와 그러니까 척수와 뇌간에 자동적으로 저장 반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요도를 더 닫고 방광을 이완시켜서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방광에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스스로 아직 소변을 볼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장 모드 유지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괄약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요도 괄약근과 외요도 괄약근으로 나눌 수가 있고, 내요도 괄약근은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아니지만 외요도 괄약근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대로 수축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요도 괄약근은 음부신경이라고 하는 체성신경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마려울 때 더 참아야 될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여서 힘을 줘서 더 조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광이 점점 더 이렇게 차게 되면은 그 감각신경의 강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가 이 신호를 더 이상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으로 넘기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지금 소변 마렵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소변이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하게 우리가 소변 마려움 느낌이 든다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막 보지는 않잖아요. 일단 판단을 하겠죠. 우리 전두엽이 계속 배뇨 중추를 억제하면서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좀 참자. 지하철 아니니까 좀 참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스탯이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원초적인 약간 본능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정리를 해보면 방광의 정상적인 저장기라는 것은 단순히 방광에 소변을 담아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광에서 전해진 신경들을 신경 정보를 척수, 뇌간, 대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장 기능을 유지하는 굉장히 정교한
신경 생리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하고 정교한 방광의 저장 기능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광 표면에 있는 감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방광이 단순히 늘어나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돼서 소변이 마려워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방광의 감각 전달이 조금 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 표면을 보면은요, 요로 상피 세포라고 이제 가장 겉에 있는 점막층이 되겠죠. 거기랑 그 밑에 이제 점막 하에 있는 감각신경, 그리고 그 밑에 방광 근육층까지 방광의 벽 전체가 마치 하나의 감각 신호 시스템처럼 함께 작동을 하면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차 있는 충만 상태를 감지를 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로 상피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소변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수벽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광에 소변이 차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때 그 늘어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변화를 감지해서 ATP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각 신호 전달에 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점막 아래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에서 이런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 신호를 골반 신경을 통해서 척수와 뇌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방광의 충만감, 방광이 차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소변이 많이 차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방광의 벽 전체가 하나의 감각 신호 시스템처럼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의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도 조금 종류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A 델타 파이버와 C 파이버가 있습니다. 먼저 이 A 델타 파이버는 방광의 정상적인 충만감을 전달하는 경로입니다. 우리가 방광이 적당히 차면 방광 좀 찼네, 소변 마렵다, 화장실 슬슬 가야겠네, 이런 정상적인 요일을 담당하는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C 파이버는 평소에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조용한 경로인데요. 이게 방광에 이제 반복적인 염증이라든지 과민 상태, 뭐 통증, 자극 이런 것들이 생기면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광염이나 뭐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 이렇게 방광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너무 마렵고 급하고 뭔가 방광이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 이제 과도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C 파이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는 이 A 파이버가 주로 방광의 충만감을 편안하게 우리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염증이나 자극, 과민 반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병적인 C 파이버가 과활성돼서 과도한 요이나 잔뇨감, 방광의 불편감, 통증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A 델타 파이버가 정상적인 센서라면 C 파이버는 약간 비상 경보 장치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광의 감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의 감각 신호 자체가 과민해지면서 실제보다 더 급하고 불편하게 이제 소변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유발되게 되는지 대표적인 어떤 질환이나 상황 등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죠. 방광에 반복되는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방광염이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 또 핫한 그런 질병이죠. 간질성 방광, 방광통 증후군 처럼 방광 점막의 염증이나 손상이 반복되게 되면 요로 상피의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ATP 같은 신호 전달 물질들이 과하게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점막 아래에 있는 감각신경의 말단이 과활성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작은 자극도 과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소변량이 많지 않아도
방광이 이제 꽉 찬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뭐 계속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마렵기만 하면 막 급해지고 뭐 요런 불편감, 잔뇨감 이런 것들이 호소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로상피에 뚜렷한 손상이 없이도 방광의 감각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뇨나 어떤 여러 가지 신경계 변화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빈뇨, 급박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방광의 감각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고 조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이제 흥분성이 증가되게 되고 원래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방광 점막의 손상이나 신경의 과민성이 유발되는 상황이 우리가 방광 자체가 예민해지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뭐 병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광의 충만 속도, 즉 방광의 소변이 차는 속도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광은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나 차 있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소변이 차고 있느냐도 그 속도도 함께 감지를 한다는 건데요. 방광이 빠르게 팽창하면 방광벽이나 점막의 감각 시스템이 더 강하게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감각 신호들이 더 강하게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요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소변이라도 방광이 천천히 차게 되면 비교적 편안하게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반면에 방광이 빠르게 차게 되면은 더 심하게 소변이 마렵고 적은 양밖에 참지 못한다는 거죠. 더 많이 참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어떤 때 발생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조금 물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소변 양 자체가 물리적으로 많아질 테니까 남들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당연히 소변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남들보다 소변을 자주도 보지만 한 번에 더 적게 보게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자주 보지만 그거보다도 더 자주 적은 양을 이제 자주 보게 된다. 평상시에 우리가 좀 간과하기가 좀 쉬운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광의 신경 자체가 예민해질 수 있는 방광의 어떤 질환이나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방광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방광 점막이 손상될 수 있는 간질성 방광, 뭐 방광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어떤 골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대개는 그 주변 조직이 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방광 점막이나 신경이 손상되면서 방광이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빈뇨나 급박뇨를 경험한다든지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 등이 있으면 방광이 일종의 과민학습 상태가 돼서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 방광의 감각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고 점점 더 과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방광이 이제 꽤 많이 차야 보내던 신호를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이나 습관은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아주는 조용한 물주머니가 아니라 얼마나 차 있는지 심지어 얼마나 빠르게 차고 있는지까지 계속 감지를 하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뇌랑 소통하고 있는 이제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뇌의 작은 방광신경들은 우리가 뇌에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처럼 처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저장 상태를 유지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조금밖에 못 참게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장 단계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방광이 차면 감각 신호가 뇌로 올라가고 뇌가 그 정보를 이제 판단을 해서 아직 배뇨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걸 이제 잘 아시게 됐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방광 자체는 정상인데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해석하고 조절하고 억제하는 뇌와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즉 방광 자체는 적당히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신호를 우리가 어떤 해석하고 조절하고 판단해서 억제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뇌축에서의 이 뇌 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저장하는 데 작동하는 신경 회로를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장 상태는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리고 체성신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방광의 소변 저장기에는 교감신경하고 체성신경이 우세해져서 방광을 이제 이완시키고 요도를 닫으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거고, 반대로 배뇨를 해야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요도를 수축하고, 방광을 수축하고 요도를 열면서 이제 소변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의 역할은 그 척수의 레벨에 따라서 담당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흉추나 요추 부위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을 통해서 방광을 이완시키고 요도를 닫아서 저장 기능에 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아래쪽 허리나 꼬리뼈를 통해서 방광을 수축시키고 소변을 내보내는 역할을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머리가 다쳤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이 눌렸다, 사고로 척추 다쳤다라고 할 때도 어느 레벨의 신경이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다양한 빈뇨나 절박뇨나 배뇨곤란, 잔뇨 이런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소변을 자주 보지 않게 되는 저장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을 억제하면서 저장 기능을 유지해주는 상위 신경 조절의 기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뇌 억제 회로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저장기에서는 방광이 올라오는 감각 신호를 뇌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을 때는 뇌가 이런 신호를 그냥 이렇게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장 상태를 유지한다. 즉, 저장기에는 뇌가 계속 소변을 보려고 하는 이제 원초적인 그런 배뇨 반사를 억제하면서 저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차가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만 차가 안 나가는 것처럼 뇌가 계속 의식적으로 배뇨 반사를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광의 소변이 많이 차서 그 강한 이제 감각 신호가 머리로 올라가면 소변이 마렵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그 자리에서 바로 배뇨를 하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두엽과 대뇌가 이런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소변을 볼 상황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면 뇌교의 배뇨 중추를 억제해서 방광은 계속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요도 괄약근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장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억제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도 배뇨 반사가 쉽게 과활성되면서 빈뇨나 절박뇨, 심할 때는 절박성 요실금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상위 억제 회로가 손상되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막 제멋대로 수축하려고 하는
방광을 억제하려는 뇌의 브레이크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배뇨 중추를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 상위 단계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뇌출혈, 치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질환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머리에 상위 억제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뇌에서 내려오는 억제 신호가 약해지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조용히 지나가야 될 방광 신호까지 과하게 받아들이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이제 참는 억제가 안 되면서 배뇨 반사가 억제가 안 돼서 그냥 과활성되거나 그냥 소변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이런 환자들은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참기가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소변이 나와버리는 그런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방광 자체에 큰 이상이 없어도 방광을 억제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빈뇨와 절방뇨가 생기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뇌 방광 축이 이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심각한 뇌와 질환이나 손상에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외래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나 불안, 긴장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빈뇨나 절방뇨가 심해지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그럼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게 되죠. 우리가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긴장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일종의 어떤 외부 자극이나 위험에 대한 경계태세, 비질런스 스테이투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뿐 아니라 방광에서 올라오는 작은 감각신경까지도 우리가 더 예민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과도한 경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방광 신호까지도 우리 뇌가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이제 작은 양의 소변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마렵고 막 급하고 많이 방광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습관적인 빈뇨나 절방뇨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피로, 번아웃, 자율신경의 불안전 상태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뇌 방광축 개념이 그 임상 시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뇌 과민성 방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연구인데, 불안 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이런 방광의 증상들을 더 크게 느끼고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더 심한 경향을 보였고, 이 연구에서 과민성 방광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환자들이 방광으로 인한 불안 증세도 더 심했지만, 반대로 불안이 높은 사람, 불안 척도가 더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도 더 심하게 느꼈고 심각도가 같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그런 증상이 방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뇌가 이런 방광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억제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스트레스 상태나 방광의 감각에 대한 과도한 주의가 반복되게 되면 뇌가 특정 상황 자체를 소변이 마렵고 급한 상황으로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방광의 감각을 과도하게 신경 쓰고 증폭시키는 현상을 과도한 경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방광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이제 과하게 느끼고 계속 예민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소변이 조금 마려운 상태였는데
신발을 벗는 현관 앞이나 뭐 엘리베이터 안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소변이 더 급해지면서 참기가 어려운 증상이 생기는 건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소변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뭐 화장실이 없는 곳이나 차를 타야 된다든지 뭐 영화관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빈뇨가 심해지는 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특정 상황과 방광의 감각을 반복적으로 연결해서 학습을 한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침이 나오고 꼬르륵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반복적인 빈뇨나 절박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를 우리 뇌가 소변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실제로 방광이 많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빈뇨나 절박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실제로 외래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조차도 갑자기 이렇게 시계를 보고 지금 소변 마려운가? 화장실 가야 되나? 이렇게 방광 눌러보면서 소변이 차 있나? 이렇게 방광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 감각에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할수록 오히려 빈뇨와 절박뇨가 악화될 수 있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예민해진 방광이나 배뇨 신호로 인해서 빈뇨와 절박뇨가 생긴다면 결국 치료를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과민성 방광에서의 약물 치료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강의해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오늘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항무스카린제, 항무스카린제는 이제 방광의 수축에 관여하는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수용체 자체를 차단해서 배뇨근의 과도한 불수의적인 수축을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빈뇨나 절박뇨, 급박성 요실금을 줄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고요. 베타3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이완시키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방광을 좀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서 저장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약제인데요. 항무스카린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요법만으로는 좀 부족할 경우에는 이 두 약제를 같이 병행하는 병행요법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연령이나 동반 질환, 증상의 정도, 위험성 여부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약제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2차적인 다른 치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방광 내 보톡스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얼굴에 맞는 그 보톡스가 맞습니다. 같은 보톡스인데 그거를 배뇨근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광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는 거를 이 보톡스를 놔줌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막아줄 수가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급박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특히나. 근데 이제 부작용이 우리 얼굴에도 보톡스 좀 잘못 맞으면 표정근이 어색해지거나 좀 그럴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부작용으로 소변을 좀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톡스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소변줄을 끼거나 다른 보조요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치료의 가장 이제 큰 허들이 되겠고 그 외에도 천추신경 조절술이나 아니면은 경피적 후경골 신경 자극술처럼 이런 이제 그 신호 자체를 조절해주는 시술들도 있고 조금 더 고식적으로는 방광 확대술이나 방광 대치술 같은 수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니고 결국 이제 실제 치료는 우리가 환자의 증상이나 나이, 동반 질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약물 치료나 보톡스 주입 같은 치료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과민해진 방광 자체의 반응을 빠르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이제 좋은 치료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져서 심한 급박료나 막 금방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강한 요인은 없어졌는데, 그냥 뭔가 은은하게 계속 마렵다든지 계속 잔뇨감이 느껴진다, 방광이 뭔가 신경이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방광의 어떤 불수의적인 수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가 방광 감각에 과도하게 어텐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약물 치료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과민해진 배뇨 신호 자체를 재학습시키는 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방광 훈련, 블래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고 3단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신의 평소 소변 보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배뇨일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양을 재서 시간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양을 재실 수 있게 계량 컵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좀 어렵고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도 평소에 본인의 배뇨 패턴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스스로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 배뇨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쓰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지 몰랐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조금씩 찔끔찔끔 소변을 보는지 몰랐다, 이거를 보고 소변을 좀 참아 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보면은 이제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 설명을 드리면은 11시에 소변을 120cc를 보고 12시에 100cc를 또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광의 기능적인 용적이 한 300에서 400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소변을 환자가 다 쪼개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급박료가 너무 심한 상태라면은 뭐 참을 수가 없는 상태겠지만은, 그냥 내가 소변이 좀 마려워서 갔다, 이런 정도면 사실 이 정도에서는 소변을 좀 참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배뇨를 좀 줄이고, 그럼 내가 소변을 얼마나 참아야 되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뭐 시간도 중요한데, 내가 뭐 예를 들면은 12시에 소변을 봤다, 그럼 2시까지는 소변이 좀 마려워도 그 감각을 좀 그냥 무시하면서 좀 지내보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변의 양을 우리가 그 방광의 용적을 유지해서 많은 용량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양을 재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참았는데 이 정도 소변이 적당한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양을 재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참았다고 느꼈는데 소변이 한 2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았다고 봤을 때 350이 나왔다, 굉장히 적절한 거죠. 나는 너무 힘들게 참았다 봤다, 500 나왔다, 이건 너무 많이 참은 겁니다. 방광이 500 이상 늘어나면 약간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양을 원래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 정도 들이셨으니까 이제 내뱉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방광도 그 감각이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한 300에서 400 사이로 소변을 모았다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변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릴 수가 있고, 적당하게 그 방광 용적을 우리가 충분히 쓰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소변이 급해질 때가 있죠.
나 그냥 소변 좀 마려운데 뭐 집중하느라고 참고 있었는데 '아 이제 소변 보러 가야지.' 하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소변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갑자기 뛰거나 급하게 후다닥 화장실에 가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절방뇨를 대처하는 요령이 있는데 우선은 갑자기 소변이 급해질 때는 일단 멈춰서야 됩니다. 멈춰서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교감신경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과도한 경계 상태를 쪼끔 우리가 감소시켜서 절방뇨의 강도를 1 차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천천히 가야겠죠. 근데 화장실 막 소변 볼 생각만 하면서 막 가면 이 증상이 심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거 자꾸 생각하면 먹고 싶고 침 나오는 것처럼 자꾸 '소변, 소변, 소변 마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심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도 '아 다 왔다.' 막 문 잠그고 바로 막 소변 볼 생각하면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계속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고 이렇게 쪼끔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변기에 앉아서 한 2-3초 정도 내가 방광을 충분히 내가 조절한 상태에서 한 2-3초 있다가 '소변을 보겠다.' 쪼끔 우리의 목표를 좀 멀리 잡고 그렇게 배뇨를 하는 연습을 해야 과도한 긴장이나 불필요하게 반사적으로 배뇨하는 걸 우리가 쪼끔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꼭 한번 집에서 같이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 보면은요. 빈뇨와 절방뇨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광은 뇌와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감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고 정상적인 저장기에서는 뇌가 이 감각을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저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광이나 여러 가지 중추신경이나 이런 데의 질환으로 인해서 이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나 불안 그리고 이제 과경계 상태가 지속되면 작은 방광의 신호도 더 크게 증폭돼서 느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급하게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런 이제 경험이 특정 상황과 연결돼서 그 학습된 빈뇨나 절방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도 단순히 소변 횟수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민해진 뇌와 방광 축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치료 부분을 정리해 보면 약물 치료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2 차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과도한 방광의 불수의적인 수축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과민해진 방광 감각을 재설정하고 방광의 충분한 기능적 용량을 저장 용량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행동요법이나 방광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빈뇨나 급박뇨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방광 감각에 대한 어떤 과경계나 자율신경 불안정을 완화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화된 빈뇨 증상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다면적인 치료와 행동 교정을 통해서 일상 속의 불편감을 줄이고 방광 기능을 재조절해서 과민해진 뇌와 방광축을 다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보내 주신 질문들을 조금 몇 가지
답변을 드려볼까요? 탈모약 조합약으로 현대미녹시딜, 유로리드정, 알닥톤정을 드시고 계신데 오래 먹어서 그런 건지 로아큐타는 오줌이 자주 마려워요. 미녹시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제 요즘 과거보다는 이제 이런 먹는 탈모약을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약들 이제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약이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중에 하나로도 쓰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배뇨장애가 동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은 배뇨장애 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고, 낮에는 자주 안 보는데 밤에만 소변을 깨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야간요로 또 볼 수도 있는데, 야간요는 이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녁 시간대에 수분 섭취가 좀 많은 경우에 1차적으로 야간 다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 한 대여섯 시간 이내에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에 소변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꽤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조기구이님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두세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전립선이 커져서 남자분이신가 보네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증상만 놓고 보면은 너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로 증상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이런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가셔서 전립선 크기를 재보고 뭐 PSA 같은 피 검사를 해보고 해서 약물 치료하면은 증상이 쉽게 호전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이풀님. 특별히 자다 새벽에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드시고 아프시진 않다. 너무 전형적인 야간요입니다. 물을 자주 드신다 그러면 특히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밤에는 원래 사람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콩팥에서 소변을 재흡수해서 소변량을 확 줄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저녁 때 뭐 많이 먹고 라면 먹고 뭐 맥주 먹고 이러고 자도 아침에 똥똥 붓는 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 때문에 수분이 나가는 거를 좀 막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걸 이제 이겨버리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드물게는 이 항이뇨 호르몬 자체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좀 연세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잠을 푹 자야 나오는 건데 잠을 뭐 잘 못 잔다 이러면 이제 계속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면서 밤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배뇨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 검사를 해서 약을 드시거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풀그림님 안녕하세요. 절박뇨 증상이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약을 복용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소변은 1시간 반에 한 번씩 가고 있고 약을 계속 드셔주는 게 좋겠다. 지금은 증상이 어떠신지가 궁금하네요. 남성에서 절박뇨만 있는 경우가 아주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제 배뇨장애 때 먹는 약은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되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제 그 학회에서도 좀 초미의 관심사기는 합니다. 약을 근데 최근엔 좀 지속적으로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약은 뭐 계속 드시되 내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약을 좀 끊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 종류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뚝 끊는 것보다 이제 서서히 조금씩 줄이는 것이 약을 끊고 나서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